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색을 맞췄네요. 그래요? 네. 굉장히 화사한데요, 전부 다. 진짜 이제 3월이 두 분은 진짜 같은 색이시고. 예. 네. 진짜 3월이 됐네요. 예. 네. 근데 날씨는 왜 이렇게 추워? 때문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늘 봄을 시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호사다마니까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꼭 오듯이 이렇게 뭐 봄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감기 든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차하는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감기. 맞습니다. 인생은 항상 새로운 기만입니다. 오늘 갑자기 염세주의자가 되시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농업 얘기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려울수록 기회가 오는 거다. 더 열심히 네. 살면 된다. 예. 그래서 오늘 농업 분야의 봄을 가져다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이상글 차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반갑습니다.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야, 농업 분야에 무려 30년을 계셨대요. 예. 30년이요? 불행하죠. 강산도 3번이 변했네요. 강산이 3번이 변했어요. 정확히는 한 2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뭐 군대 생활도 하고.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기자로 치면 사건 다루는 사회부 기자라고 네. 비유가 될까 모르겠는데 그 농식품부는 주로 현안되는 것이 농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벼 문제, 쌀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 최근에 축산, 질병뿐만 아니라 쇠고기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현안 부서에 주로 근무를 했고요. 기획 부서보다는 현안 부서에서 한 거의 절반 이상을 근무했다고 그렇게. 그야말로 현장에 대한 박사시겠네요. 박사까지. 사회부 기자가 되면 정말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안 볼 거 볼 거 다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시죠? 예, 예. 그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일이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국장 시절에 그 축산국장을 하면서 이제 그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가장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그 식품실장 할 때 이제 구제역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고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 초기에 사무관 때는 주로 이제 그 쌀 문제를 다뤘는데 그 추곡 수매라 그러죠. 그 최근에 2004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그 추곡 수매가 국회 동의를 받았어요. 사실은 가격을 국회가 동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90년대 초부터 저희들이 쌀 문제를 한 6, 7년 제가 사무관 때 했는데 가을만 되면 이제 농촌 사회가 떠들썩하죠. 그 가격 결정 문제.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릴 때 다 그래서 국회에서 육탄전도 벌어지고 또 심지어는 뭐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는 돈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굉장히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림부 입장에서 중간에 끼어서 그 이해 당사자 설득시키고 합의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 주로 이제 축산 분야 이제 과장, 국장을 한 5, 6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구제역도 2000년대 처음 생겼어요. 그때 김성은 장관 계실 때 그때 했고 그때는 매뉴얼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대처를 했고 또 IMF 직후이기 때문에 그 99년부터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통합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상황에서. 그래서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국회에서 그 축협중앙회 회장이 분신이 아니라 자해소동했었죠. 그런 그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그 국장 시절에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그건 여러 가지 뭐 입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단순한 농업 부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식품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고 또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고.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야전에서 엄청 일을 많이 하셨네요. 농림수산부 진짜 그 산 증인이시네 보니까요, 우리 차관님께서. 그래서 후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들이 뭐 좋아한다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면 사고가 터져갖고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차관님 아까 그 강우병 말씀하셨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괴담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공무원이나 정부가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설득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막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정권이 부담을 여러 가지 느꼈고 정권 초기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공직자의 그런 처신 역할 뭐 물론 뭐 전문적으로 어떤 설득하고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의 역할이지만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초기에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면이 있죠. 예.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외국산 쇠고기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그것이 안전하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합적이죠. 참 우리 국민들 기본적인 신뢰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 대한 정부와 신뢰가. 국민의 신뢰죠. 그렇죠. 신뢰 문제고 지금도 농업이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죠.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농업이 어려우니까 그런 그 농업인들의 요구 또 그냥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라든지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에 의해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농정을 하다 보니 굉장히 쉽지 않죠. 이해 설득 뭐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실제로 시골에 가서 보면요. 시골 친구들 잘 살아요. 그렇죠. 잘 사는 네. 분은 잘 살죠. 저보다도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꽤 많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여유도 저보다 더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어떨 때 깜짝 놀라는데 보면 굉장히 고급 외제차 뒤에서 트렁크에서 삽을 꺼내갖고 일하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은 나름 도시에서 또 공부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귀농해서 아주 성공한 경우가 좀 있고요. 예. 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추곡 수매부터 시작해서 다 봤거든요. 추곡 수매 날이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날 그렇죠. 돼지를 잡아갖고 네. 이렇게 예.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줘요. 추곡 수매도 하고 이랬으니까 예. 그러면 그 돼지고기 한 지름 얻어먹는 맛이 정말 예.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A급 판정 받으면 지금 완전히 만세 부르는 거예요. A급. 예. 농촌 사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득 격차가 도시보다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죠. 어려운 건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뭐 농촌의 문제라는 것이 뭐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이 드신 분이 많다. 그 고령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국토가 좁으니까 농경지나 이런 게 좁은 그런 영세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 개방 막 세계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고 고령화 문제도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지만 농촌은 특히 그 70세 이상 경영주가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하고 예. 그 혼자 사는 가구, 노인 독거 가구가 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규모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농가당 1.5헥타 정도 됩니다. 그 경지 면적이 뭐 평수로 치면 4,500평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200헥타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비교해서 경쟁력을 그런 사람 예. 그런 그 영세성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개방이 거의 다 진전이 되죠. 진전이 되다 보니까 반면에 국가의 그 인구는 지금 5천만이 거의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되면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농산물을 먹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소비는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외국산 수입은 늘어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그 생산된 농산물 소비가 정체되고 결국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렇죠. 거기서 얻는 농업소득 이것은 그 실내로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뭐 농가 전체로 보면 가구당 한 3천만 원 소득을 벌지만 그중 농산물 생산하는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것이 극단적으로 보면 95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뭐 농가 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긴 있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한계 속에서 이제 농업 정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작업이죠.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농촌 문제가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핵심이 결국은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농산물이 고급화되고 고가격을 받아야만 산업을 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이 좋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규모를 좀 키워주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농촌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젊은 사람이 들어가게 해줘야 되고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면은
희망이 있든지 하여튼 네. 과거의 벤처 붐 같이 그런 예. 붐이 불어야 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기술 집약적 토지가 아니라 과거에는 식량 위주였기 때문에 토지가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술이나 자본 집약적으로 가면 충분히 생산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희망이 있으면 인력이 들어오는데 희망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비도 보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먹게 할 수는 없죠. 품질을 높이고 그렇죠. 결국 그 가공 제품,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 그냥 농산물 원료 자체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면 수출을 하고 또 내수도 증대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득도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농가 중에서 뭐 잘 사는 분도 계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젊은 분들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 또 자본이 투자되면 그 기술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농업이 회복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저도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예. 제가 우리 정 국장이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 그 상주 아닙니까? 그 옆에 제가 문경을 갔어요. 문경을. 아, 문경 갔다 세제를 오셨어요? 갔다 예. 왔는데 거기서 그런 제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봤습니다. 문경 세제가 지금 개발되면서 그 근방에 있는 우리 저 농촌에 계신 분들이 거기다가 가수원을 하는데요. 펜션을 지었어요. 펜션을 짓고 또 가수원에 사과라든지 여러 가수들을 직접 우리 저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구조를 연결해 가지고 가수를 일단 계획할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소비자 연결해 가지고 저 펜션을 빌려주면서 끌어들이고 어떻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농촌도 이렇게 융복합 창조적인 방식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농촌의 고속도로가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가고 있는데 그런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조금 해주면 될 그런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차 산업 이야기를 하신 거죠. 원료를 생산하는 것은 그야말로 1차 산업이라 볼 수 있으면 가공하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2차 산업이라 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쉽게 하면 숙박시설부터 비롯해서 이제 여러 관광, 체험 뭐 이런 것까지 다 융합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1, 2, 3을 다음에 6위도 되고 보면서 6위 되죠. 그러니까 6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일견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IT나 또 그 BT 같은 그런 기술들은 선진국 수준이죠. 뭐 휴대폰 하나 보더라도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농업 부분에 가장 적용이 가능하죠. 생명산업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IT, BT 그런 기술들 쉽게 뭐 따지면 문화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그런 그 기술들 우리 선진 기술들을 융합하면 농업 유망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뭐 소로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이 앞으로 유망 분야는 유일하게 농업부만 남아 있다. 지금 2008년도에 여러 가지 금융의 위기 뭐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농업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피부로 덜 와닿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이런 R&D나 기술 투자 이런 걸 통하면 우리가 자본력도 있고 뭐 기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합하면 과거에 뭐 농지 규모가 적다, 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 가면 취업난도 해소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농업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는데 지금 전문 대학 일산 쪽인가요? 여기 수원에 계시죠. 농업 지금은 그 3년제인데요. 전 이제 그 등록금 같은 거 다 학교 나라에 대주죠. 대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젊은 분들이 그 대학교 입학 경쟁도 굉장히 세고요. 나오면 그런 분들이 이제 실습 과정을 다 거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창업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실제 창업해서 그분들이 소득이라는 것이 기존 농가들 소득의 수배에 달합니다. 사실은 그 농가당 13,000만 원 소득이 있다면 그런 평균 개념이고 쉽게 하면 그것도 이제 그 농가 경영주의 연령에 따라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젊고 유능한 분들이 가게 되면 도시 못지않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 이제 집에서 어른이 농사를 지시는데 75, 75이 돼요.
보통이시네. 젊으시네. 아, 그 정도예요. 예. 예. 그럼 이제 농번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들이 이제 삼형제인데 저희는 예. 삼형제에 가서 이제 뭐 그렇죠. 감도 따고 예. 나락도 베고 뭐 예. 별거 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중에 감이 유명하잖아요, 상주는요. 청도가 유명하죠. 제 고향. 예, 서로 예. 근데 그 감을 꽃감으로 만들어서 예. 팔면요, 저 나락 농사보다가 훨씬 더 많이 이익을 냅니다. 그렇죠. 예. 뭐 벼농사는 짓기는 쉽고 요새 기계화 예. 되기 때문에 일손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반면에 소득 부가가치 쉽게 하기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적고 보통 3,000평 1헥타를 하면 한 700만 원 소득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강화도를 갔더니 한 700평의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요. 네. 한 3천만 원 나온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뭐 물론 농사 짓기 좀 까다롭기도 하겠죠. 하고 있는데 위험 부담도 있고 그렇지만 고구마는 별로 뭐 안 까다롭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를 저는 권장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수입은 허용돼 있어도 현실적인 수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고구마, 네. 감자는 생감자로 해서 오면서, 여러 가지 예, 병충해 예. 문제나 이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요새는 보관 저장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죠. 예, 예, 저도 지난 겨울 고구마를 엄청 사 먹었습니다. 예. 아침에 고구마 먹고 왔는데 예. 최근에는 그 획기적으로 늘어났죠. 그 소비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틈새 품목이라든지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젊은 분들은 그런 그 창조적 능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그 실제로 그런 경우도 보면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예. 1,700평이 짓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는 그 태풍이 상주를 안 지나갔잖아요. 예. 예. 밑으로 지나가고 위로만 지나갔지 요 제 고향으로만 안 지나갔어요. 그 덕분에 그 친구가 거의 매출을 한 1억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예. 와. 1,700평에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 재해가 심각하죠. 재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다행히 이제 재해를 안 나가면 또 그때는 그분이 덕을 많이 보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의 불안정 요소가 되죠. 재해라는 거.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앞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제도를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일 같은 데는 많이 보험을 가입하지만 다른 식량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가입률이 낮아요. 그래서 농가 인식도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부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먹거리 안전 대책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예, 같아요. 안전망이라 할 수 있죠. 예, 예. 저는 사실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활용에 대한 그 위험성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래 보면 중국산이에요. 고춧가루도 그렇지. 중국산, 뭐 마늘도 중국산. 근데 그 중국산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죠. 물론 뭐 저희들이 국경 검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도 하고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불안들은 뭐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것도 이제 중국 뭐 내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국내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검역 과정 이런 걸 거쳐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국산을 차별화시키고 특히 원산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품질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와 같이 그렇게 가격만 비교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해 주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품질을 좋게 해주느냐 문제 이런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례로 그 멜라닌 사태인가요? 2000년도 중반에 중국에서 그 우유 분유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국인들이 그 우유를 불신을 하니까 국내산. 그 한국에서 우유 수출이 분유하고 우유 수출이 엄청나게 됐어요. 지금도 뭐 그런 제품이 됐고 지금 현재도 매장에 가면 한국산이 제일 비싸게 제일 위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일본산, 중국산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제일 비싼 걸 제일 먼저 사간답니다. 그런데 애들 분유라는 것은 중국은 주로 한 명씩 넣기 때문에 거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치면 자기 아들, 애, 손자 그 좀 비싸게 사주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사실 황태자처럼 키웠다. 그러니까 그 일부 수출하는 사람 이야기 보면 그 경쟁력을 좀 우리가 없다 싶게 너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걸 낮게 팔면 오히려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런 점도
우리가 수출할 때 품목에서 너무 가격 경쟁력만 너무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예. 중국 시장도 사실은 지금 FTA가 거의 진전되고 있지만 우리 소득 수준 예를 들어서 2만 불 이상 되는 그런 소득 수준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시장이 무궁무진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국내 소비의 정책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공식품, 제품 또는 원료 농산물도 안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뭐 수출 여력 쉽게 하면 공격적인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 쌀이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하면 수출했지 우리가 어떻게 수출하냐 했더니 고급품. 예, 그렇죠. 예, 고급품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한국에서 먹는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 청정 재배를 한 걸 마크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란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중국의 유명한 호텔에 갔더니 예. 일본산 하우라는 게 있어요. 하우. 예, 압니다. 아주 예, 유명하죠. 그 고기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 실제 가격이 몇십 배 되나 중국산 쇠고기에 비해서 예. 수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고부가가치 산업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건 쌀인데 예.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뭐 과거의 농정의 핵심이었죠. 아직도 거의 60~70%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관심도 제일 많고. 그런데 요새는 또 쌀 관세화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네 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시장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들이 자꾸 시장 개방으로 몰고 가는데 과거에는 쌀 시장 개방하면 정권이 날아간다 뭐 쉽게 그런 정도의 그 후폭풍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방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5% 관세를 내고 40만 톤 생산량의 거의 10%가 되거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무조건 수입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개방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냥 관세화를 할 거냐 높은 관세를 주고 대신에 40만 톤을 더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할 거냐 선택의 문제죠 사실은. 결국 농가가 쌀 생산 농가가 어떤 것이 유리하냐 뭐 그 판단의 문제지 이것은 시장을 개방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정부가 판단해 보기는 지금 이미 그 6월 이후에 이제 그런 특혜를 받은 나라들이 일본, 대만, 필리핀, 우리나라인데 일본, 대만은 이미 관세를 했고 한 이후에도 그 높은 관세로 들어올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없어서 문제가 별로 없었고 이미 증명이 됐고 필리핀은 좀 특수합니다만은 12년 6월에 만기가 됐어요. 끝났는데 이제 재협상을 하고 있죠. 다시 유예를 하겠다. 근데 실제로 아직 협상은 안 됐지만 그 WTO 회원국 주로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존에 수입하는 물량을 배 이상 늘려라. 뭐 그런 요구들이 나오면 당연한 거죠. 저희들도 2004년에 6월 끝나고 10년 있다 재협상을 하면서 물량을 배로 늘렸죠. 20만 톤 정도 들어드는 걸 지금 40만 톤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려면 만약 관세를 안 하면 그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유리하냐. 관세를 높였을 때 저희들 판단은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 거다. 거의 안 들어올 거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농가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제도다.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관세 수준이라든지 앞으로 환율이라든지 또는 국제 쌀값이라든지 이런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뭐 이의를 제기하는데 사실은 관세화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봅니다. 맞고 뭐 정부가 이것은 개방하자 안 하자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쌀 자체는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엄청 줄었죠. 지금 60kg대로 줄었고 80년대에 한 120, 30kg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일본, 대만 같은 경우도 한 50kg까지는 뭐 거의 지금 줄어서 정체된. 그래서 고급 제품이 안 들어오면 외국 제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쌀이니까 이제 신선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가격이 지금 가격도 국제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관세를 저희들이 뭐 지금 나와봐야 되겠지만 한 300 내지 400% 뭐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매기면 지금 80kg 가마당 국내산 한 17만 원 정도 하는데 외국산, 미국산이 한 6, 7만 원. 그러면 300% 정도 매기면 막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 그렇게 보면 물론 뭐 가격이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농민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뭐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근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벌써요?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또 농업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 많아요. 이상하게. 앞으로 시간을 많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시간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도 한번 매시겠습니다. 아유, 초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